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강교회 부목사 김재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책 소개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넥스트, 지난번에는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Good Life, Good Life. 이 책이 앞에 두 책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자가 일단은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나왔죠. 앞에 두 분은 외국분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소개하는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독교 책 소개 프로그램 시간에 왜 기독교 책을 소개 안 하고 일반 서적을 소개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해도 손색이 없다. 그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저자도 크리스찬이고요. 교회나 기독교 방송에서도 많이 강연을 하지요. 책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 이 부분은 정말로 이 성경적 가치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행복한 삶, 이 부분만 할 거예요.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만 듣고 기독교 책 소개가 이상하구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뒷부분, 두 번째 의미 있는 삶, 세 번째 품격 있는 삶,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최인철 교수님이시죠. 잘생겼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 전에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교수도 역임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쓴 책이 이게 더 유명하죠. 12년 전에 쓴 책, 프레임, 관점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도 일반 서적이죠.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반 서적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어떠한 눈으로 세상과 타인을 보느냐, 얼만큼 큰 창으로 보느냐에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한 내용의 책이 프레임이죠. 그리고 12년 만에 나온 책이 굿 라이프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은 최인철 교수님이 공부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갖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연구팀과 연구를 하면서 또 책을 쓰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씁니다. 다른 학자들 이야기는 쓰기 편하죠. 누가 이렇게 말했다, 끝.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한 말이다. 왜 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씁니다. 썼다 지었다를 반복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무려 12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책 굿 라이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굿 라이프, 이 책은 음악으로 치면은 자작곡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책을 다 읽었는데요, 둘 중에 한 권을 픽하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선택하겠습니다. 굿 라이프. 사실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은 굿 라이프예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늘었네요. 41명. 예, 41명. 출석 체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방이 보시죠? 채팅창.
예,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출석 체크하는 의미로 1번 한번 1번 좋습니다. 1번 남겨주세요. 1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한번 1번 남겨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많이들 보고 계시네요. 제가 더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서론, 이 프롤로그 제목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책 전체의 내용을 대변합니다.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굿 라이프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행복을 더 잘 이해할수록 돕는 책입니다. 행복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굿 라이프란 균형입니다. 재미와 의미, 성공과 행복, 현재와 미래, 자기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삶이 곧 굿 라이프입니다. 행복에 관한 책이면서도 제목을 이 굿 라이프라고 정한 이유는 행복을 순간의 기준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좋은 음식이 좋다라는 것은 좋은 맛만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이 좋은 맛 이상인 것처럼 삶의 행복은 순간의 행복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굿 라이프.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최인철 교수님은 대부분의 다른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식의 강박적 행복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행복에 갖는 진정한 본질과 그 의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만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책의 제목을 굿 라이프로 정한 이유입니다. 바로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럼 한번 행복의 본질에 접근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보견 권사님, 이혜영, 김태영, 오정환, 김병숙, 예, 많은 분들이 아이디가 영어라서 제가 읽지 못하겠습니다. 예, 들어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간의 쾌락, 특별한 감정, 성공을 포기해야만 찾아오는 것, 유전의 산물,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 도덕이나 윤리와는 무관한 것, 이런 것들로 행복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먼저 이렇게 행복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순간의 쾌락으로 행복을 오해한다면 쾌락을 추구하겠죠. 만약에 특별한 감정으로 행복이 특별한 감정으로만 오해를 했다면 이미 충분히 즐겁고 호기심이 충만하고 삶의 고요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불안해하겠죠. 만약에 행복을 성공을 포기해야만 찾아오는 것으로 오해한다면 행복해지는 것을 주저하겠죠. 만약에 행복을 유전의 산물로 오해한다면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만약에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겠죠. 만약에 행복을 도덕이나 윤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타인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품격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책은 이렇게 행복에 대한 여러 오해와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굿 라이프는 행복에 대한 균형 감각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리고 행복을 확장하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정현성 권사님은 사진으로 이렇게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방송 보고 책 살지 안 살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은 화면빨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우미 권사님들이 여기 얼굴에 분 좀 칠해줬습니다. 화면 잘 나오라고. 감사합니다. 프레임. 인간은 모두 자기 개인의 이론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론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의 기질이나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행복에 대한 자신의 이론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바이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책은 여러 연구 끝에 발견한 이 행복에 대한 좋은 프레임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하는 프레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본질은 쾌족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특수하고 개별적인 감정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행복 그러면은 그냥 단일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행복 그러면 단 하나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다양한 감정 모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쾌족이다. 쾌라는 것은 유쾌, 상쾌, 통쾌 그런 말 아시죠? 유쾌, 상쾌, 통쾌 얼마나 다양합니까? 감사해서도 기분이 좋고 영감을 받아서도 기분이 좋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다양한 감정,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색깔은 기본적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저자의 주장이지요. 그 감정은 다양하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 최인철 교수님은 심리학자죠. 그래서 심리학을 또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파나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실제로 측정하는 측정 도구입니다. 파나스, 영어의 약자인데요.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파나스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개인이 경험한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 박스 안에 보시면 긍정 감정이 있고 부정 감정이 있죠. 긍정 감정에는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기타 등등. 부정 감정에는 괴로운, 화난, 죄책감 드는, 겁에 질린,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파나스에서 제시하는 10가지 감정을 많이 느껴야 이 긍정 감정을 많이 느껴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단 하나의 개별적 감정으로 행복을 그렇게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interested, 미술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는 것, inspired,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attentive, 이런 것이 모두 행복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행복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행복에 대한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지극히 일상적이다라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피로감이 늘어난 이유는 행복이 일상을 벗어나야만 경험되는 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벗어나고 싶어. 그거죠.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에 대한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오해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극히 일상적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이론가라고 했죠. 각자가 갖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론이 잘못되었죠.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가 있으면서 동시에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이해하면 행복은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단어들은 이러한 단어들인데요. 아이의 웃음소리, 여름밤의 치맥, 죄송합니다. 이거는 책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시원한 산들바람, 멋진 문장들, 상사의 예상 밖의 유머, 잘 마른 빨래 냄새,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잘 마른 빨래 냄새,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잘 모르는 노래지만, 보너스, 모처럼의 낮잠, 여행,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씨 등등, 이렇게 행복 리스트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이 파나스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파나스를 다시 한번 보면 긍정 감정 중에 10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죠. 관심 있는, 영감받는, 집중하는. 이 관심 있는, interested. 이 관심 있는다라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 중 하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무엇인가가 사람일 수도 있죠. 무엇인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가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한 상태가 행복한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연인 아시죠? 이동건, 김정은 나와서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의 손을 딱 잡고 자기 가슴에 딱 올린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너한테 관심 있다라는 것이죠. interested. 이 드라마를 본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또 고백을 했다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김치가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붕어빵이 붕어에게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고백했다가 따귀를 찰싹 맞았죠. 사기꾼이라고.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었습니다. 이런 유머는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행복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너 있다. interested. 행복한 삶이란 관심 있는 것 하나쯤 담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난 무언가에 관심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지금이라도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떨런지요. 아니면 그동안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 다시 한번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고백과 함께 관심을 뜨겁게 갖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요, 목사님이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행복에 대한 프레임. 세 번째는 행복은 고통이 없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고통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감정 상태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긍정적인 감정들의 상대적인 비율로 측정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경험보다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더 많을 때를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 전혀 없어야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파나스 10가지 보셨죠? 그 부정적인 감정 10가지가 모두 제로여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긍정적인 감정 비율이 더 높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인철 교수님 연구팀이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일단 사람들을 4그룹으로 나눕니다. 4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은 행복을 즐거움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룹, 두 번째 행복을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행복을 타인의 웰빙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룹, 마지막 네 번째는 행복을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룹.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합니다. 예상한 그대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그룹은 두 번째, 행복을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룹. 그러니까 행복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그룹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경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통의 완전한 부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많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통의 완벽한 부재가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심한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혀 논쟁이 없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부간에 조금만 논쟁이 발생해도 아주 심한 충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행복에 대한 이론,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아까 파나스에서 이야기한 대로 긍정적인 감정들과 부정적인 감정의 그 비율이 긍정적인 감정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행복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의 기술이라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심리주의의 기술, 환경주의자의 기술입니다. 심리주의자의 기술, 환경주의자의 기술. 여기 자자가 빠졌네요. 심리주의자의 기술.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심리주의자의 기술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환경주의자의 기술은 마음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쉽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주의자의 기술은 명상하기, 감사한 일 세어보기,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렇게 심리적으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이 심리주의자의 기술입니다. 심리주의자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명상도 하고 감사한 일도 세어보고 부정적인 사건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심리주의자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환경주의자의 기술은 맛있는 것 먹기,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이런 식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를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두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기술은 둘 다 중요하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심리주의자의 기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주의자의 기술 쪽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할 때 심리주의자의 기술은 기쁘게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기쁘게 해야지. 나는 지루하지 않아.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 인터넷 생방송하고 있어. 이거는 힘들지 않아. 자기 자신을 막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건 지루하지 않아. 기뻐 하면서 막 스스로 노래 부르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스스로를 막 컨트롤하는 것이 심리주의자의 기술입니다. 이게 마음의 비결인 거죠. 하지만 환경주의자의 기술은 처음부터 즐겁지 않으면은 하지 않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만든다. 이것이 환경주의자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심리주의자의 기술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 심리주의자의 기술이고, 환경주의자의 기술은 애초부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 이게 환경주의자의 기술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만든다. 그런데 이 환경주의자의 기술, 상황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심리주의자의 기술만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환경주의자의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음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을 10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네 번째,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다섯 번째,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여섯 번째,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일곱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산다. 여덟 번째,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아홉 번째,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열 번째, 비움으로 채운다. 많죠. 예. 이 10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딱 3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세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만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의미 있는 삶과 품격 있는 삶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0개 중에서 좋았던 거 3가지 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자면 이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이 부분입니다. 이 최인철 교수님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능력도 출중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이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자신이 어쩔 때는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을 만한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나 인격이 훌륭해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랑 코드도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만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친구, 첫 번째 친구고, 혹시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예. 제 친구들이 저를 떠올려 줬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나보다 똑똑하지는 않아요. 나보다 성공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 친구는 까칠해.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함께 하면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다만 그 친구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여러분은 이 A, B 두 친구 중에 만난다면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라고 싶지만 좀 뭔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남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내가 열등감을 느끼지만 만날 때 기분이 좋은 친구, 아니면 내가 우월감을 느끼지만 만날 때 유쾌하지 않는 친구. 실험 결과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전자,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우월감이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행복한 사람들은 나의 우월감, 열등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 친구와의 관계만이 중요했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기술은 비교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이것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5번을 고른 이유는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것도 또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하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은 급성장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사람들보다 굉장히 소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의 증가와 함께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소비의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유를 위한 소비, 경험을 위한 소비. 소유를 위한 소비라는 것은 소비의 결과물로 물건이 생기는, 소유물이 생기는 소비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명품 시계를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소유물을 원하는, 소유물을 추구하는 소비. 경험을 위한 소비라는 것은 소비의 결과물로 생긴 경험과 추억이 생기는 소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하는 것,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 혹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 등등을 말하죠. 이것 또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 결과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소유 소비보다 경험 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힘이 단연코 큽니다.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비싼 시계, 명품 시계를 샀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 소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 소비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 소비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독특한 뛰어난, 예술적으로 뛰어난 디자인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행위로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 소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것, 바이가 달라지면 사는 것, 리브가 달라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리브의 이유는 사는 바이, 이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소유 소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집에 막 쌓아놓은 분들 계시죠? 너무 사가지고 택배가 집에 너무 많이 와서 넣어놓을 데도 없는 분들 계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 소비만을 추구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픽한 번호는 10번, 비움으로 채운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삽니다. 그만큼 시간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7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말을 하죠. 저도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런데 혹시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을 내어주면 역으로 시간이 생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겠죠. 행복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한 생활 습관,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행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움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성경 말씀도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독교 책 소개할 만하다고 했죠. 일반 서적인데 책 안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비었을 때, 소유를 팔았을 때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천국 가면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화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담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닐까요? 비우면, 소유물을 팔면 그 기쁨은 이미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채움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비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움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집에 비워야 될 거 많이 있으시죠? 그거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시간이 있으시죠? 그 시간을 이제는 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할애하는 습관을 가져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워나갈 때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이 채워질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 다 비우시고 마음에 있는 것 다 비우시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비우셔서 정말 많은 것들로 다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삶의 소소한 이야기라든가 간증거리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성강 플러스 성강 가족 이야기 시간 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